리그 오브 레전드는 2011년 12월 국내 출시한 라이엇 게임즈의 MOBA 장르 PC 게임입니다. 아마 게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특히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롤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40%가 넘는 PC방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70주를 넘게 게임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롤이 게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롤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경쟁심을 자극하는 특유의 오락성과 플레이에 요구되는 서로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 150가지가 넘는 챔피언의 다양한 선택폭, 같은 장르의 탑 게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이 바로 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이 시기에 맞게 또는 꾸준한 노력으로 발현되어 현재 롤은 국내는 물론 세계 PC 온라인 게임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도타2나 카오스 등 여러 게임을 표절했다는 사례가 발견되고 실제로 그 인기에 비해 게임이 가진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꾸준히 게임 플레이를 업데이트하고 스토리를 개편하고 보강하며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는 등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롤이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의 근원에는 무엇보다도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리뷰를 하게 된 이유도 이런 라이엇의 도전 정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게임을 넘어 이번에는 롤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아케인이며 롤의 챔피언 바이와 징크스 둘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배경을 넓게 본다면 과학을 중시하는 도시 필트오버와 그 밑의 지하 도시 자운 사이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7일을 기점으로 시즌 1의 3편이 처음 공개됐고 2주 동안 6편을 더 공개했으며 현지 시각 11월 20일로 시즌 1이 마무리됐습니다. 공개 전부터 롤을 비롯 라이엇 게임즈가 개발한 게임들의 대대적으로 아케인 홍보 이벤트를 했으며 성수동에는 아케인 체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첫 3화는 OTT 넷플릭스는 물론 트위치에서 무료로 동시 공개를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공개 전부터 이렇게 화려하게 홍보를 하는 것 보면 준비를 많이 하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아케인은 성공했을까요? 지금부터 아케인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룬테라, 리그 오브 레전드의 주 배경이 되는 세계의 이름입니다. 룬테라는 발로란 대륙과 남쪽 대륙 그리고 동쪽 대륙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편의상 이를 통틀어 룬테라라고 흔히 부릅니다. 룬테라는 마법과 과학이 공존하는 세계로 인간을 비롯 다양한 종족이 한데 모여 살고 있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룬테라는 총 11개의 국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 지역적 특성과 개성이 강하며 각각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간 설정과 특징은 꽤 세밀하고 그럴듯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룬테라의 국가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로 인해 비롯되는 내부의 문제와 국가 간의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확장주의 제국 국가인 녹서스와 군국 데마시아를 비교하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정의와 명분을 중시하지만 계급과 신분이 뚜렷하게 나뉘어 차별이 만연한 데마시아, 실력주의 국가지만 약자를 짓밟고 먹이로 삼는 녹서스는 각각 강인한 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부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법사에 대한 차별, 무시무시한 초자연적 재해, 외계 종족의 침략 등 평화로울 날이 없는 세계가 바로 룬테라입니다. 그리고 아케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마법을 피해 과학을 발전시킨 진보와 변혁의 도시라 불리는 필트오버, 그리고 그 밑 자유로운 실험을 펼치는 지하도시입니다. 이 지하도시는 한때 필트오버의 일부인 도시였으나 대지진으로 인해 땅밑으로 가라앉아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아케인은 이 두 도시를 배경으로 변혁, 수용, 타인과의 공생, 가족의 등과 같은 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이와 징크스 자매가 있죠. 징크스는 이때 파우더라는 본명으로 불리고 있었고 언급한 지하도시는 훗날 자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당시 필트오버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술력과 군사력으로 자운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압박했습니다. 지하도시의 시민들은 이런 필트오버인들의 거만함과 차별에 질려 불만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필트오버가 나쁜 것처럼 들리나 비인간적인 실험부터 화학무기의 밀수, 마약사업, 각종 테러까지 지하도시의 사람들은 적당한 대가만 지불하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필트오버가 자원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런 비인도적인 행위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지역 사이에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도 속출했습니다. 바이와 파우더 또한 필트오버 집행자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 순식간에 부모님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혼란 속 집행자와 맞서 싸우던 벤더가 이들을 거두게 되고 이후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벤더는 주점 마지막 방울의 주인으로 지하도시의 질서를 지키게 되고 바이와 파우더는 벤더의 보호 아래 같은 브랑아, 마일로와 클레거와 같이 윗동네 필트오버에서 도둑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두 도시의 확연한 차이는 배경을 통해 드러납니다. 두 도시의 전경과 도심 속을 걸어다니는 장면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지하도시와 필트오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물들의 차림과 생활 양식, 소품까지 아케인의 세계에 이입하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부터 영화의 뛰어난 시각 효과는 감탄을 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카툰 렌더링을 기반으로 그래피티와 슬로우 모션, 줌인, 줌아웃 등 다양한 특수 효과는 과하지 않게 장면을 꾸밉니다. 색감과 빛의 표현은 과감하고 화려합니다. 3D와 2D를 적절히 배합한 배경도 인상 깊었습니다. 비주얼적인 면에서 아케인은 모든 장면이 마치 컨셉 아트를 보는 것 같은 압도적인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인물의 움직임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작화와 잘 어울려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었고 액션씬의 경우는 후반부로 갈수록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백문이 불여의견이죠. 하나의 사건을 통해 관계가 없던 주연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엮이며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도 훌륭했습니다. 제이스의 마법공학 수정을 바이 징크스 일행이 훔치는 사건이 시발점이 돼 필트오버 집행자들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제이스의 불법 연구가 탄로나며 빅토르와의 만남, 실코의 등장까지 스토리가 유기적으로 흘러갑니다. 바이와 징크스 자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필트오버 인물들의 독자적인 이야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물들의 훌륭한 감정 묘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바이와 징크스의 이별은 본격적인 사건의 서두를 멋지게 끊었습니다. 특히 파우더가 마지막 바이에게 징크스라고 불리게 되는 부분은 굉장히 흡입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성우들의 훌륭한 연기력이 뒷받침을 해준 덕분이었죠. 파우더의 행동이 답답하다는 의견이 덜어 있었지만 그 동기가 충분히 당위성을 갖추고 있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 의도가 순수했기 때문 아이러닉한 상황이 연출됐죠. 이런 복합적인 인물 묘사는 제이스와 빅토르, 마법공학을 둘러싼 필트오버 인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법공학의 위험성은 한눈에 봐도 불안정하고 위험해 보이기에 이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루려는 하이머딩거 교수, 마법공학 연구에 무한한 가능성을 엿본 빅토르와 제이스, 마법공학을 이용해 의회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멜을 비롯한 의원들 모두가 입체적인 인물들입니다. 이후 실코와 뒷거래를 한 집행자 마커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힌 바이, 실코의 수양딸로 자리 잡은 징크스, 그리고 필트오버의 새로운 주요 인물로 떠오른 제이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진보의 날을 맞아 필트오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은 마법공학 발표로 필트오버는 한창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징크스를 포함한 실코의 부하들은 화물 비행선을 습격해 발명품들을 옮길 생각이었지만 에코가 리더인 저마단의 기습으로 실패하고 말죠. 이때 예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징크스가 비행선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실코의 부하들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징크스는 아군을 가리지 않고 총을 쏘는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며 특히 바이를 닮은 분홍색 머리를 한 저마단 단원을 보고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소 불안정했던 파우더의 정신 상태는 징크스로 거듭나면서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이를 작품은 더욱 과감해진 컷편집, 환영, 특수효과 등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군데군데 징크스의 트라우마를 건드는 장면에서 급격하게 감정 기복을 보이는 징크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징크스가 등장하는 장면은 시각적인 표현만으로 보는 재미가 있었고 몇 장면은 실험적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시각적 부분 이외의 전개면에서는 오히려 초반보다 아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와 케이틀린 부분이 그렇죠. 정확히 말해서는 케이틀린의 매력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 바이와의 만남과 그 과정에도 몰입하기 어려웠고 그 문제는 작품 내내 이어졌죠. 케이틀린은 귀족인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받기 원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보초 인물을 무단히 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절친한 친구인 제이스의 호의도 자신을 과보호한다고 생각되자 매몰찬 반응을 보이죠. 사격에 능하고 어느 정도 추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감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해결 과정 그 중심에 있음에도 어떠한 기지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하도시에 들어섰을 때부터 퍼즐을 짜맞추듯이 증거를 모아 비행선 습격 사건의 배후를 밝히던 능력은 발휘되지 못하고 바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보다 의원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큰소리 쳐놓고 제이스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를 제출해 바이를 손쉽게 감옥에서 꺼내오는 장면은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서사면에서는 멜보다 입체감이 떨어지고 액션면에서는 실코의 부하 세비카와 견주기 힘들었다는 것이 제 평입니다. 더욱 비중 있는 인물임에도 말이죠. 하지만 케이틀린은 징크스의 질투심과 혼란을 계속 유발시키기 위해 바이와 끊임없이 엮여야 하는 인물입니다. 바이와 케이틀린 사이 유대감이 자리잡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대화로 분량을 낭비한 점은 특히 아쉬웠습니다. 이외에도 징크스가 마법공학 무기를 순식간에 개발하거나 실코가 징크스를 수양딸로 거둔 이유 등이 살짝 부족한 점도 조금 더 설명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공남작의 아들은 한눈에 봐도 열악한 공장에서 왜 일하고 있는지, 바이가 제이스의 신뢰를 얻는 과정 등도 과하게 생략돼 있죠. 이런 자잘한 아쉬움은 작품이 추가되는 캐릭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심 이야기가 균형을 잃어갈수록 빛을 발하던 것이 서브플롯의 빅토르 부분이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점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업적을 남기고 싶다는 욕망,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 삶에 대한 의지를 얼마 되지 않는 분량으로도 인상 깊게 풀어냈죠. 물론 빅토르의 이야기도 시원하게 결말을 내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회를 거듭할수록 이런 전개의 단점을 무마시킬 정도로 세밀한 미장센과 팬들을 위한 서비스 장면 등이 돋보였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교차 편집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 에코와 징크스의 전투씬을 비롯해 제이스와 바이가 처음 건틀릿과 해머를 이용하는 장면 등 버릴 부분이 없었습니다. 스피드한 전투씬의 연속이어서 작화가 망가질 법도 한데 끝까지 훌륭한 퀄리티를 유지한 점은 몇 번을 칭찬해도 모자랍니다. 적어도 작화면에서는 타 애니메이션들은 향후 몇 년간 아케인과 비교가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수미상관 구조의 열린 결말 부분도 훌륭했습니다. 의존적이던 파우더가 징크스로 각성해 의회에 미사일을 날리는 장면은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도시와 필트오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모든 걸 허사로 만들어버릴 테러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벤더의 구출을 포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실수로 이를 그르치고 자책하던 파우더에서 이제는 징크스라는 정체성을 자신의 트라우마를 받아들이는 부분이었으니 말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야 마는 징크스. 파우더는 결국 징크스 그 자체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징크스란 캐릭터 자체가 조커와 할리퀸의 많은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 정도면 패러디 오마주를 떠나 훌륭한 독립적인 캐릭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롤팬 중 아케인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꼭 시청하라고 추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롤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추천할 것이고요. 아케인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라이엇 게임즈 CEO 니콜로는 벌써 시즌2가 확정되었다는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시즌1처럼 6년이 걸리진 않겠지만 2022년에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아케인 시즌2가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